서로의 무소유 월든 제6부 손님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사람 사귀는 일을 좋아한다. 또한 혈기왕성한 사람을 만나면 거머리처럼 꼭 달라붙어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천성적으로 은둔자인 것은 아니며 일이 있다면 술집에서 그곳에 가장 완고한 단골 손님보다 더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 두 번째는 우정을 위한 것, 세 번째는 친교를 위한 것이었다. 기대하지 않은 많은 수의 방문자가 올 때도 그들을 위해서는 세 번째의 의자밖에 없었고 그들은 보통 서서 방을 이용했다. 이 작은 집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한 번에 25명이나 30명의 사람이 집에 들어온 적도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 헤어지곤 했다. 많은 집들은 그것이 공용이든 개인의 집이든 대부분 너무 큰 거실과 와인이나 평화시에도 군수품들을 저장하기 위한 지하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그 거주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한 것 같다.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해서 거주자들은 마치 그 속에 살면서 해를 끼치는 기생충 같다. 트리몬트 호텔이나 아스터 호텔, 미들섹스 하우스 앞에서 전령이 그의 나팔을 불었을 때 거주자들을 위한 광장에 엉뚱한 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가 곧다시 도로 구멍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다. 작은 집에 살면서 겪은 하나의 불편함은 손님이 와서 큰 사상을 큰 언어로 말할 때 충분한 거리를 가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생각의 배가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항해를 준비하고 한두 번의 시범 항해를 할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의 총알이 상대의 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측면으로 빠지거나 스쳐가는 것을 이겨내고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코스에 들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버릴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말도 그것을 펼치고 그 간격에서 열을 맞출 공간을 필요로 한다. 개인도 국가처럼 충분히 넓고 자연스러운 경계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그 사이에 비교적 중립적인 지대라도 말이다. 호수 반대편의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은 특히 즐거운 일이었다. 집 앞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고요한 물에 2개의 돌을 너무 가깝게 던지면 그들의 파동이 서로의 것을 파쇄시키듯 말이다. 그렇다고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저 말 많고 시끄러운 수다쟁이라면 밀접하게 붙어서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기에 더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고 모든 동물적인 열과 수분을 증발시킬 기회를 갖는 것이다. 말로 하지 않거나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내부에 있는 이야기로 가장 깊은 친교를 즐긴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조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육체적으로도 멀리 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 근거해보면 말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편의인 것 같다. 소리 높여 외친다면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대화가 높고 진중한 어조를 가지기 시작하면 점점 의자를 끌어 서로에게서 멀어져 반대편 벽까지 닿게 되고 그럴 때면 흔히 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나의 최고의 방이자 언제나 친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 카펫에 태양이 좀처럼 내리쬐지 않는 응접실은 집 뒤에 있는 소나무 숲이다. 여름날에 특별한 손님이 오면 나는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하인들이 바닥을 쓸고 가구의 먼지를 털며 물건들을 정리한다. 한 명의 손님이 오면 그는 종종 나의 조촐한 식사를 함께한다. 즉석 푸딩을 젓고 재 속에서 빵덩어리가 부풀고 익어가는 것을 보며 대화는 멈출 새 없이 계속된다. 그러나 20명이 집에 앉아 있다면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비록 2명분의 빵이 있었음에도 먹는 것은 마치 버려진 습관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욕을 행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적절하고 사려 깊은 과정으로 여겨졌다. 자주 보충되어야 하는 낭비하며 썩어가고 있는 육체적 삶이 이런 때는 기적처럼 느리게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왕성한 활력이 그 위에 서 있었다. 나는 20명을 접대하듯이 1000명도 접대할 수 있다. 누군가 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실망해서 돌아갔다면 그들은 최소한 내가 미안함을 느꼈음을 틀림없이 알 것이다. 많은 주부들은 믿지 않겠지만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롭고 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당신이 대접하는 저녁 식사에 명성을 의존할 필요도 없다. 나는 지옥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와 같은 문지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내어주는 진수성찬 때문에 어떤 이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그 진수성찬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정중하게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집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한 방문자가 노란 호두 입수하기 위해 써놓은 스펜스의 시구절을 내 오두막에 격언으로 걸어놓으면서 썩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작은 집을 채웠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들의 대접은 휴식이고 모든 것은 그들의 의지대로 가장 고귀한 마음이 가장 큰 만족을 가진다. 윈즐로가 플리모스 식민지의 총독이 된 후 매세소이트 주장을 방문하기 위해 걸어서 숲을 가로질러 갔고 그의 천막집에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도착했다. 그들은 추장에 의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우리를 그와 그의 아내가 쓰는 침대에 눕게 했다. 그들은 한쪽 끝에 눕고 우리는 반대쪽 끝에 누웠다. 그 침대는 단지 판재로 되어 있었고 땅에서 1피트 정도의 높이였으며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다. 그의 사람들 중 2명이 잘 공간이 부족해 우리 옆에 끼어서 잤다. 그리하여 여행에서보다 숙소에서 더 피곤함을 느꼈다. 다음날 1시경 메세소이트 추장은 그가 잡은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잉어의 3배 정도 되었다. 물고기가 끓여지고 적어도 40명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이 그것을 먹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틀 밤과 하루 낮 동안 먹은 전부의 음식이었다. 만약 우리 둘 중 한 명이 꿩을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쫄쫄 굶으며 여행을 했을 것이다. 음식과 야만인들의 야만스러운 노래에 방해받은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자는 습관이 있으므로 잠의 부족으로 그들은 정신이 아찔해 집에 돌아갈 힘이 남아있을 때 여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숙소에 대해서는 그들이 대접을 잘 못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받은 불편함은 의심할 바 없이 인디언들이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음식에 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인디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먹을 음식도 없었고 손님에게 사과함으로써 음식을 대신하는 것보다 현명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허리를 더욱 졸라매고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윈즐로가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에는 풍족한 시기여서 음식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대접받았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건 방문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나는 삶에서 그 어떤 기간보다 숲에서 살 때 많은 방문을 받았다. 말하자면 조금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다른 어떤 곳보다 좋은 상황 아래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졌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단지 마을로부터의 먼 거리에 의해 친구들이 걸러진 것이다. 나는 고독에 거대한 바닷속으로 물러나 있었고 그곳으로 여러 친교의 강들이 흘러들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 가장 좋은 앙금만이 내 주위에 남은 것이다. 게다가 반대편에 탐험되지 않거나 개발되지 않은 대륙의 증거들도 나에게 떠내려왔다. 오늘 아침 나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호메로스의 풍이 혹은 파플라고니아인 같은 사람이다. 그는 시적이면서도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에 적지 못해서 유감이다.
그는 캐나다 사람이고 나무꾼이며 기둥 만드는 사람이다. 그는 하루에 50개의 기둥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그에게가 잡아온 우두척으로 저녁을 만든다. 그 역시 호메로스에 대해 들어보았고 책이 없다면 비오는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비록 비오는 날들을 보내면서 그는 한 권의 책도 채 읽지 못했겠지만 말이다. 멀리 떨어진 그의 고향 땅에서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목사가 구약 성서의 구절을 그리스어로 읽어주었다고 한다. 이제 그가 책을 들고 있는 동안 내가 그에게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슬픈 표정에 대해 꾸짖는 부분을 번역해 주어야겠다. 파트로클로스여, 어찌 어린 여자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혹시 혼자서 프티아의 소식을 들었는가? 엑토르의 아들 메노이티우스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아쿠스의 아들 펠레우스도 미르미도닌들 사이에서 살아있다고 하는데 둘 중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크게 슬퍼해야 할 것이거늘. 그는 좋군요 하고 말한다. 그는 일요일 아침에 모든 아픈 사람을 위한 참나무 껍질 더미를 옆구리에 가지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 라고 그가 말했다. 그에게 있어 호메로스는 위대한 작가였지만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처럼 검소하고 자연적인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우울한 빛을 비추는 악이나 질병 같은 것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28살 정도였고 아버지가 있는 캐나다를 12년 전쯤에 떠나 미국에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모국에 농장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는 건장한 체형이었고 몸이 튼튼하지만 굼떴다. 그러나 움직임이 고상했으며 햇볕에 그을린 두꺼운 목과 부스스한 머리칼과 때때로 표정에 따라 빛나는 졸리는 듯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납작한 회색 천 모자를 쓰고 있었고 거무튀튀한 양털 외투를 입었으며 소가죽 부츠를 신었다. 고기를 아주 좋아했고 내 집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그의 일터에 저녁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는데 주로 양철통에 차가운 우두척 고기를 넣어 다녔다. 커피를 담은 돌로 된 병은 그의 벨트에 끈으로 묶여 흔들거렸다. 가끔씩 그가 나에게 마실 것을 권유했다. 그는 아침 일찍 뉴 잉글랜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서두르거나 초조함 없이 내 콩밭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하숙비만큼만 벌어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종종 그의 개가 길을 가다가 우두척을 잡으면 그는 도시락을 수풀 속에 놔둔 채 1마일 정도의 거리를 돌아가서 잡은 우두척을 손질해서 하숙하는 집의 지하실에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30분 정도 그것을 밤까지 안전하게 호수에 넣어두는 것이 나았을는지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그러한 종류의 생각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아침에 길을 가며 이야기하곤 했다.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매일 일하는 것이 나의 업보라면 나는 원하는 만큼의 고기를 사냥했을 거예요. 비둘기, 우두척, 토끼, 꿩. 아이고야, 하루에 일주일치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는 기술이 좋은 나무꾼이었고 그의 일을 화려하게 하거나 장식을 하였다. 그는 새싹이 날 때 더 활발히 나고 썰매가 그루터기를 미끄러져 갈 수 있도록 나무를 땅에 가깝고 평평하게 잘랐다. 장작 더미를 보호하는 침목도 그냥 놔두지 않고 얇은 막대기나 조각으로 잘라서 나중에 손으로 부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조용하고 고독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눈의 샘에서는 쾌활함과 만족감이 흘러넘쳤다. 그의 즐거움에는 다른 불순물이 없었다. 가끔 나는 숲속에서 그가 나무를 베어 넘기며 일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어도 잘하지만 캐나다식 불어로 경의를 표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면 그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다 억누르지 못한 기쁨으로 그가 베어 넘기던 소나무 줄기를 따라 누워서 속껍질을 벗겨 동그랗게
만 것을 씹으며 웃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러한 동물적 영혼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이든 재밌는 것이 생각나면 바닥을 굴러다니며 웃었다. 나무들을 둘러보며 그가 외쳤다. 정말로 나는 이곳에서 도끼질을 하면서 즐거워요. 나에게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이따금 휴식을 취할 때 그는 소형 권총을 가지고 숲속을 걸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자신을 위한 축포를 쐈다. 겨울에는 오후에 불을 피워 주전자에 든 커피를 데웠고 저녁을 먹으러 통나무 위에 앉으면 박새들이 와서 그의 팔에 앉아 그의 손가락에 들려있는 감자를 쪼아대곤 했다. 그는 내 주위의 작은 녀석들이 좋아요 라고 했다. 그의 안에는 주로 동물적인 인간이 발달되어 있었다. 신체적인 인내와 만족에서 그는 소나무나 바위의 사촌이었다. 나는 언젠가 하루 종일 일을 한 후에 밤에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 그럴 리 만무하죠. 나는 삶에서 지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지성이나 소위 정신적인 인간은 아기처럼 잠들어 있는 듯 했다. 그는 가톨릭 신부들이 원주민을 가르치듯 무지하고 비효율적인 교육만을 받았다. 그러한 방법으로 학생은 절대 지각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신뢰와 존경을 표하는 정도만을 배우게 되며 아이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아이의 상태로 남는다. 자연이 그를 만들 때 그의 할당량으로 건강한 신체와 만족감을 주었고 그가 70살이 되어도 아이로 살 수 있도록 공경과 신뢰로 사방에서 그를 지지한다. 그는 순수하고 순진해서 우두척을 이웃에게 소개하지 못하듯 어떤 인사말로도 그를 소개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가 그랬듯이 직접 그를 알아가야만 한다. 그는 어떤 역할도 하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가 일한 데 대해 임금을 주었고 그가 먹고 입을 수 있게 도와주었으나 그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는 꾸밈 없고 자연적으로 겸손했으며 욕망이 없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겸손함이 그의 특출난 자질은 아닌 듯 했고 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 현명한 사람들은 반신과 같았다. 그에게 현명한 사람이 온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는 그 대단한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일만을 돌볼 것이며 자기 같은 사람은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특히 작가와 설교가를 존경했다. 그에게 나도 글을 꽤 쓴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그저 내가 글쓰기를 좀 쓴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나는 종종 길 위에 눈에 멋있게 쓰인 프랑스식의 악센트까지 잘 쓰인 그의 고향 이름을 발견하고 그가 지나갔음을 알았다. 그는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쓰고 읽어준다고 했으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써본 적은 없었다. 아니, 쓸 수 없었다. 그는 무엇을 처음에 써야 할지 몰랐고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하며 동시에 철자까지 신경 써야 했던 것이다. 나는 뛰어나게 현명한 사람이자 개혁가가 그에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놀란 웃음과 함께 그의 캐나다식 억양으로 이런 질문이 이전에 논쟁거리였던 것을 모른 채 아니요, 지금 충분히 좋아요 라고 답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철학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를 일반적인 일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나 나는 가끔씩 그의 안에서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사람을 보았으며 때때로 그가 셰익스피어만큼 현명한지 아이처럼 순수한지 그가 섬세한 지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무식한지 알 수 없었다. 어떤 마을 사람은 그가 꼭 맞는 모자를 쓰고 휘파람을 불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위장한 왕자가 떠오른다고 하였다. 그의 유일한 책은 연감 한 권과 산술책 한 권이었다. 산술에 있어서 그는 제법 전문가다웠다. 연감은 그에게 일종의 백과사전이었고 그는 연감의
영감에 인간의 압축된 지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 나는 그에게 당시의 다양한 개혁에 관해 질문하기를 좋아했고 그는 항상 가장 단순하고 실질적인 견해를 말해주었다. 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공장 없이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지금 집에서 만든 회색의 버몬트산 옷감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좋다고 말했다. 차나 커피가 없이 지낼 수 있을까? 물 말고 이 나라의 마실 다른 마실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는 동미나리를 물에 적셔 마셔본 적이 있는데 더운 날에 물보다 낫더라고 말했다. 내가 돈 없이도 지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그것의 시작에 대한 철학적 설명과 가장 잘 부합하고 바로 그것이 페쿠니아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 설명으로 돈의 편리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만약 소 한 마리가 그의 재산이고 그가 가게에 바늘과 실이 필요할 때 매번 가격만큼 그의 소가 저당 잡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철학자보다도 많은 제도를 잘 옹호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가 퍼지게 된 진정한 이유를 말해 주었고 생각이 다른 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때에는 플라톤의 날개 없는 짐승이라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듣고 어떤 이가 깃털이 쥐어뜯긴 수탉을 보여주며 그것을 플라톤의 인간이라고 하였다는 것을 듣고서 인간과 닭 사이에 무릎이 다른 방향으로 굽혀지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그는 종종 외쳤다. 내가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정말로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를 몇 달간 보지 못한 후 봤을 때 이번 여름 동안 새로운 생각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까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과 함께 밭을 일구는 사람이 내기를 제안하면 당신의 마음은 그곳에만 가 있겠죠. 잡초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는 가끔은 먼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어느 겨울날 나는 그에게 자신에게 항상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성직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좀 더 높은 동기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만족이라 그가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일에 만족하죠. 또 어떤 이는 그가 가진 것이 많아 난로 쪽으로 등을 향하고 배를 테이블에 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만족하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사물에 대한 정신적인 견해를 갖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것은 동물도 알 것이라 기대할 만한 단순한 편리성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다. 내가 그의 삶의 방식에서 어떤 진보를 제안하면 그는 그저 후회의 기색도 없이 너무 늦었어요 라고만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직과 그의 버금가는 덕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미약하게나마 긍정적인 독창성이 그에게서 발견되었다. 가끔씩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현상은 너무 진귀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는 10마일도 달려갈 수도 있었다. 그의 생각은 결국 사회의 많은 제도들에 대한 창조였다. 그는 망설이고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표현될 만한 생각들을 뒤에 가지고 있었다. 그의 동물적인 삶에 젖어서 그의 생각은 원시적이었지만 그저 지식을 배운 사람들보다 전망이 있었다.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그는 삶의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리 비천하고 무식하더라도 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를 언제나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아는 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록 어둡고 질척하더라도 월든 호수의 바닥처럼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다. 많은 여행자들이 그의 길에서 벗어나 나를 보거나 집 내부를 보기 위해 들른다. 방문에 대한 변명으로 물 한 잔을 요구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호수의 물을 마신다고 말하고 그곳을 가리키며 물 떠먹을 그릇을 빌려준다. 내가 멀리 살지만 4월의 시작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연중 행사 같은 방문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운 좋게도 몇 명의 방문자를 맞았으며 그중 몇 명은 이상한 사람도 있었다. 구빈원이나 다른 곳에서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다. 나는 그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하게 만들어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런 경우에 지혜를 대화의 주제로 삼았으며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 사실 그들 중 몇 명은 소위 빈민들의 감독관이나 마을의 행정위원보다도 똑똑했다. 이제 형세가 역전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혜에 관련된 면에서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배웠다. 특히 어느 날은 존재감이 적은 머리 나쁜 빈곤자가 나를 방문해 나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종종 그가 들판의 곡식 부대 위에 앉거나 서서 가축이나 그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크게 능가하는, 아니면 오히려 그에 미치지 못한 태도로 완전히 소박함과 진실로 그가 지적인 결핍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가 말한 대로 쓴 것이다. 그는 신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만큼 그를 돌봐준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이랬어요. 나는 머리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달랐죠. 지적인 면에서 약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하듯 그는 서 있었다. 그는 나에게 형이상학적 수수께끼였다. 나는 그처럼 가망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좀처럼 본 일이 없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너무 소박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리고 정말로 그가 겸손을 보인 만큼 높아 보였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것은 현명한 전략의 결과였다. 머리가 나쁜 빈곤한 사람이 가진 진실성과 솔직함을 기반으로 한 친교가 현자와의 친교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다. 나는 보통 마을의 빈곤층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빈곤층에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방문도 잦았다. 어찌됐든 그들은 세계의 빈곤층이었다. 그들은 환대가 아닌 환대 이상의 것을 호소하는 손님들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도움받기를 바라면서 일단 그들 스스로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음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손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식욕을 가졌을지언정 그가 어떻게 식욕을 얻게 되었든 간에 굶주린 상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 사람들은 내가 다시 일에 집중해서 점점 더 멀리서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문이 끝날 줄도 모른다. 철새가 이동하는 철에 거의 다양한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 그중 몇 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똑똑해 곤란을 겪었다. 도망친 노예들은 식민지의 예법이 몸에 남은 채 때때로 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흔적을 쫓는 사냥개들에게 몰리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다가 간청하는 듯 바라보며 말하는 듯 했다. 오 크리스천이여, 나를 돌려보내실 건가요? 그중 정말로 도망친 노예를 북극성까지 가도록 도와준 적도 있었다. 사실은 오리 새끼인 병아리 한 마리만을 데리고 다니는 암탉처럼 한 가지 생각만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100마리의 병아리를 돌보는 암탉처럼 수천 가지의 생각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100마리의 병아리는 모두 한 벌레를 쫓다가 아침 이슬 속으로 20마리는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어미닭은 머리가 빠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화이트산처럼 방문자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방명록을 두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기억력이 좋았다. 나는 방문자들의 별난 습관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들과 젊은 여자들은 보통 숲에서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호수 속과 꽃을 들여다보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농부를 비롯해 사업하는 남자들은 일과 고독 그리고 다른 이나 다른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만을 생각했다. 그들이 숲에서 이따금씩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모든 시간을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모으는 데 쓰는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에 관한 이야기에 독점권을 가진 듯 이야기하며 다른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목사들도 있었다. 의사들, 변호사들도 있었고 불쾌한 주부들은 내가 나갔을 때 천장이나 침대를 몰래 훔쳐보았다. 어떻게 부인이 내 침대 시트가 그녀의 것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까? 젊음을 그만둔 전문직에 닦여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젊은이도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보통 나의 위치에서 큰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곳에 문제가 있는가? 늙고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병,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중한 사람은 의사 B씨가 그 순간의 위험에 즉시 달려올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장소를 조심스럽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마을은 글자 그대로 커뮤니티, 상호방어 연맹이다. 약상자 없이는 월귤나무 열매를 따라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리라. 요지는 인간이 살아있으면 죽을 거라는 위험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산송장 상태였다면 그 위험의 비율이 줄어들겠지만 말이다. 사람은 앉아 있을 때도 달릴 때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를 가장 성가시게 하는 자칭 개혁가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항상 아래의 1, 2행만을 노래하는 줄 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집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음의 3행과 4행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병아리를 키우지 않기에 병아리를 잡는 매는 두렵지 않지만 사람을 잡는 인간 매는 두렵다. 이들보다 기분 좋은 방문자들도 있다. 딸기를 따라온 아이들, 깨끗한 옷차림으로 일요일에 아침 산책을 즐기는 철도원들, 시인들과 철학자들, 말하자면 자유를 위해 숲속에 온, 정말로 마을을 뒤에 남기고 온 모든 정직한 순례자들이 그들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환영합니다. 영국인들이여. 환영합니다. 영국인들이여. 나는 그들과 이미 친교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